그는 나흘 전 정자에서 알료샤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아버지를 죽이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동생의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어쩌면 죽이지 않을런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죽일런지도 몰라. 다만 걱정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미워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야. 나는 그 결후가, 그 코가, 그 눈이, 그 뻔뻔스러운 웃음이 미워서 죽을 지경이야. 나는 아버지라는 그 인간 자체에 대해 혐오감이 느껴져 못 견디겠어. 난 그것이 두려운 거야. 그것만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인간적인 혐오감이 지금 억제할 수 없을 힘을 가지고 치밀어 올라왔던 것이다. 미자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다. 갑자기 그는 호주머니에서 노스로 만든 절구 공이를 꺼집어냈다. 그때 하느님께서 날 지켜주셨어. 후에 미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 순간에 앓고 있던 그리고리 영감이 거의 병상에서 눈을 떴던 것이다. 그날 저녁 일찍이 그는 스메르 자코프가 이반에게 말한 바로 그 치료법을 사용했었다. 그 어떤 극히 강력한 비약을 보드카에 타서 마누라의 도움을 받아가며 온몸에 바르고 나머지 것은 마누라가 응을거리는 특별한 기도문과 함께 훌쩍 들이켜고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다. 그의 마누라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도 함께 그 약을 좀 마셨는데 강한 술에 익숙지 못한지라 그대로 남편 곁에 쓰러져 죽은 듯이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그리고리는 전혀 뜻밖에도 밤중에 눈을 떴다. 그리고 1분쯤 생각하고 나서 등 허리가 쿡쿡 쑤셔오는데도 불구하고 곧장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또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는 일어서서 황급히 옷을 주워 입었다. 어쩌면 이렇게도 위험한 때에 집을 지키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는데 자기만이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는데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인지도 모른다. 간질의 발작으로 완전히 녹아떨어진 스메르 자코프는 옆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다. 마르파 역시 쭉 뻗어버린 듯이 잠자고 있었다. 마누라도 이젠 꽤 약해졌군. 그리고리는 아내의 잠든 모습을 헐키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는 헛기침을 하며 청계 쪽으로 갔다. 물론 그는 단지 청계에서 잠깐 뜰 안을 살펴보려고 했을 뿐이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등허리가 쑤셔오고 오른편 다리가 아파서 거의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문득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에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꼼꼼하고 정확한 사내로 일정한 규칙과 단연간에 걸친 습관에 젖어 있었던 터라 쑤셔오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아픈 몸을 잔뜩 구부려 가며 청계를 내려 정원 쪽으로 다가갔다. 아니나 다를까 과연 문은 열린 채로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정원 안에 들어섰다. 어쩌면 그가 무슨 소리를 엿들었는지
혹은 얼핏 무슨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육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문득 왼편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주인방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창문은 텅 비어있어 아무도 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어째서 열려있을까? 지금은 여름도 아닌데 하고 그리고리는 생각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것이 맞은편 뜰 안에서 움직거렸다. 거의 앞 40보가량 되는 곳에서 사람 같아 보이는 것이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이상한 그림자가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 큰일 났구나 하고 그리고리는 등이 아픈 것도 있고 달아나는 괴한을 막으려고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그는 지름길을 취했다. 분명 그리고리가 달아나는 괴한보다는 정원의 지리를 더 잘 알고 있었다. 괴한은 목욕탕 뒤로 빠져 담장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길을 쓰고 달려갔다. 이리하여 그리고리는 괴한이 막 울타리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순간 울타리 밑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다. 그리고리는 정신없이 그에게로 달려들어 두 손으로 그의 한쪽 다리를 거머쥐었다. 과연 그의 예감은 틀림이 없었다. 그는 그 괴한의 정체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바로 제 애비를 죽일 천하의 후레 자식이었던 것이다. 살인이야 하고 늙은 하인은 이웃에까지 들리도록 커다랗게 악을 썼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갑자기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푹 꼬꾸라치고 말았던 것이다. 미자는 다시 뜰로 뛰어내려와서 쓰러진 늙은 하인을 굽어보았다. 미자의 손에는 노스로 된 절구공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풀숲에 내던져 버렸다. 절구공이는 그리고리의 발끝에서 두어 발자국쯤 되는 곳에 떨어졌으나 그것은 풀속이 아니라 오솔길 위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곳이었다. 몇 초 동안 미자는 자기 앞에 쓰러져 있는 늙은 하인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늙은이의 머리는 온통 피투성이었다. 미자는 손을 내밀어 그 머리를 어루만져 보았다. 이것은 후에 미자 자신 분명히 기억이 났지만 그때 그는 자기가 늙은이의 두개골을 때렸는지 아니면 단지 절구공이로 쳐서 그냥 기절시켰을 뿐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콸콸 흘러내려 그 뜨거운 흐름이 순식간에 미자의 손가락을 물들이고 말았다. 그는 홀라 꼽아 부인을 방문하러 갈 때 준비했던 하얀 손수건을 꺼내 늙은이의 머리에다 대고 이마와 얼굴에서 피를 씻어내려고 헛된 노력을 계속했다. 이것도 후에 가서 그의 기억에 떠오른 일이었다. 그러나 손수건도 곧 피에 흠뻑 젖어버렸다. 아,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미자의 머리를 스치자 그는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서록 이 늙은이의 두개골이 박살나 버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확인을 한댔자 어차피 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미 죽어버렸다면 내가 죽은 것이지 이 늙은 영감이 운수가 나빠 걸려들었을 뿐이야. 여기 그냥 누워있으랄 수밖에 하고 그는 소리 높이 외치고 얼른 울타리를 기어 올라 뒷길로 뛰어내려서는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피에 흠뻑 젖은 손수건을 둘둘 말아서 오른쪽 손에 꼭 움켜쥐고 있었으나 뛰어가면서 그것을 웃옷 호주머니 속에 다시 쑤셔 넣었다. 그는 쏜살같이 달렸다. 그날 밤 어두운 한 길에서 그를 만난 몇몇 동행이는 훗날 맹렬한 기세로 달리고 있던 사내를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었다. 그는 다시 모로조반의 집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다. 이날 저녁 미자가 다녀가고 난 후 베냐는 곧 문지기 나자르에게 달려가서 오늘도 내일도 그 대위를 절대 들여보내지 말아주세요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했다. 나자르는 곧 그름하고 약속하였으나 마침 2층에 있는 주인 마님이 급히 불러서 그리로 가버렸다. 가는 길에 바로 얼마 전 시골에서 올라온 20살가량 된 자기 조카를 만났으므로 자기 대신 문을 지키라는 말은 하였으나 대의에 관한 주의를 줄 것을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대문에 다다른 미자가 쾅쾅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젊은이는 곧 그를 알아보았다. 미자가 여러 차례 그에게 용돈을 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곧 대문을 열고서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상냥한 미소를 띄우고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지금 안 계십니다 라고 서둘러 알려주었다. 어디 갔지? 뽀로호로 우뚝 멈춰서서 미자는 물었다. 아까 2시간 전에 지모페이의 마차로 목고로의 마을로 가셨습니다. 못하러 하고 미자는 외쳤다. 글쎄 알 수 없지요. 어떤 장교를 만나러 가신다던가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마차를 보내어 아씨를 모셔간 모양이던데요. 미자는 젊은이를 버려두고 미친 사람처럼 페냐에게로 달려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